이번 8월은 한일 간의 대격돌이 펼쳐진다며 연일 일본 언론은 보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 막무가내 수출 규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8월이라고 여겨지면서 양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 기업을 정말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만약 그런다면 50여 가지 이상의 보복 조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느닷없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독일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매일신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한국인들에게 뜻밖의 큰 웃음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웃음을 준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 대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뉴스의 내용은 역시 단순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독일을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초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은 우선은 8월의 수출 규제 제2라운드 이전에 반한 혹은 혐한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면서 한국이 자주 이야기하는 독일과 일본의 비교에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자주 거론하며 애초에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독일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사죄와 배상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일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의 다소 이상한 논조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영국 BBC에서 조사한 국가 이미지에 대한 자료를 들면서 독일인의 65%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무리 독일을 짝사랑해봤자 독일은 한국을 거들떠도 안 본다는 논리로 연결합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을 가장 이미지가 좋은 국가로 뽑고 젊은 사람들은 독일에 취업하기도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조사한 내용이라서 나름의 신중을 기한 조사 방식 기법이 도입되었겠으나 이러한 조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당시 2013년이었고 독일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헷갈려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길거리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북이냐 남이냐라는 국적 확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적인 인권 하위 국가로 여겨지니 부정적인 답변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독일이 한국을 볼 때 일본 언론을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독일에 다양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길거리에 일본 벚꽃을 심어놓았고 봄의 뒤셀도르프 거리에는 일본의 상징인 벚꽃이 피며 벚꽃 축제를 따로 할 정도로 일본과 교류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관계가 깊은데 세계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독일과 일본은 무리한 전쟁으로 주변국들을 침공했는데 비슷한 컬러인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일본은 오랜 기간 독일에 공을 들였고 독일에서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혹은 아시아에 특파원을 보낼 때에는 당연히 일본 도쿄나 관련 방송국을 통해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개했을 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쉽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이미지는 독일에 좋았을 리가 없고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한 일본 방송국은 한국을 독일에 소개할 때 파도 광부 등 불법 체류자 이미지로 그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G7에서 한국이 결국 일본의 반대에 막혀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한국에서는 강조하나 사실은 독일도 결국 한국이 들어있는 G7의 반대는 아니지만 무관심하다며 한국인들이 독일을 좋아하고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이며 독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이뤄진 독일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30%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28%로 비슷합니다. 한국은 글로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이어가는 반면에 일본은 독일에서 이미지가 점점 약화되는 데다가 한국과 관련한 이상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일에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을 2016년부터 집요하게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시가 자매 결연을 맺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유럽 첫 번째 소녀상을 세우려고 합의를 봤습니다만 역시 똑같이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에이메 현에서 결사 반대를 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시장에 강력 항의해서 결국 소녀상 건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독일 소규모 전시회에서조차 주일 대사관의 강력 항의로 10cm밖에 안 되는 소녀상이 철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일본 행동에 대해서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과거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일본 측에서 독일의 이미지를 타협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아직까지 과거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과거에 대한 참여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전시회나 시 차원에서의 소녀상 동상 건립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독일의 소녀상은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비젠트와 프랑크푸르트에 건립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그 점수를 낮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독일 관련 일본 뉴스는 한국에서 다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베를린 궁을 복원하면서 박물관도 새롭게 재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유물이 전시되는 공간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증거이며 독일을 좋아하는 한국이 겪는 수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유물은 수천 점을 모아서 전시하는데 한국은 100여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진짜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의 한 담당자는 조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청나라 속국이었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의 수집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며 한국 입장에서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의 이러한 역사관은 분명 잘못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관 구조를 보면 중국 전시관의 일부에 한국 유물을 배치한 것은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자칫 중국의 속국이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한국인 관람객이 박물관에 들어간다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모가 작아 낯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전시되는 아시아의 유물들은 과거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에서 약탈해간 것으로 수치스러운 느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관의 규모가 큰 것은 대륙의 규모가 큰 데다가 약탈했던 유물의 양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물은 구하기도 쉬운 점도 있으며 아시안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물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빼앗긴 것으로 어떻게 보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따라서 자국에 유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유물이 많이 약탈당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뉴스처럼 자부심을 가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박물관의 취지를 보자면 독일이 과거 나치 시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성을 해온 반면 나미비아와 같은 식민지에 대한 반성은 작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하자는 취지가 들어간 곳으로 다양한 아프리카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처럼 약탈 유물을 당당하게 전시하는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과거 반성 차원인 박물관이지 자국의 유물이 많다고 일본과 같이 좋아하는 그러한 취지의 박물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일본 뉴스가 한국에 잠시 웃음을 줬지만 막상 가장 한국 문화재를 많이 약탈한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의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 강점 밑에 수탈당해 일본에 있거나 해외로 반출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유럽은 과거의 약탈한 문화재들을 각국으로 돌려주는데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랬고 독일이 과거 제국주의 때 했던 일을 오늘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2009년 5월에 있었던 서울대 학술회의 영상 등에 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참고로 국과수에서 감정한 영상이 뭐냐면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장면으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정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지 여부를 놓고서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양이 세미나에 참석하지도 않았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7일에 있었던 공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조민양과 친하게 지낸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현장에서 조민양을 만난 기억은 없다면서도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학생은 조민양이 맞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제시했던 조민양의 졸업사진과 평소에 펜을 잡는 독특한 습관을 미루어 봤을 때 조민양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에 열렸던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처장이었던 김모 씨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2009년 5월에 열렸던 세미나에 분명하게 참석한 것이 맞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그날 재판에서 증인 김모 씨는 세미나 당일 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세미나에 끝까지 있던 사람들끼리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 조민양이 왔던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 저와 관련 있는 교수인 조국 교수의 딸이기 때문에 기억한다. 세미나 뒤풀이 장소에서 한 10여 명이 있었을 때 조민양의 옆자리에 앉아 자기소개를 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 김모 씨는 당시 조민양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학술 행사가 열리기 훨씬 전에 몇몇 기관에서 고등학생들의 참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었고, 그렇게 3-4명의 고교생이 실제 참석을 했었는데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대원외고 학생 1명뿐이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연달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미나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발표를 했던 교수 중 한 명이 바로 백태영, 하와이 대학의 로스쿨 교수로 있는 분이신데, 이 백태영 교수님도 세미나가 끝난 후 조민양을 소개받았었고 한영외고를 다닌다고 해서 기특하다면서 칭찬까지 해줬다며 자신의 SNS에 당시의 기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판부에선 국과수에게 받은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공개했는데,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에 여성 영상 2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 씨의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왔는데,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주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바로 옆자리에 남학생이 있었다. 고교생 남녀가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친한 것 같다. 남학생이 조민이랑 같이 갔다고 하면 더 확실해지니까 증인신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민양으로 보이는 여학생의 옆에 앉은 남학생을 직접 정경심 교수 측에서 찾아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감정 결과가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여러 특징을 종합하면 우리 주장과 같이 동일인이라고 한 것 아닌가 싶다. 부모가 자식이 맞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더 입증해야 되냐.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아주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입증하라는 게 아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조씨 사진들이 그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등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달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동영상에 나온 그 사람이 만약 조민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 씨랑 동일인이라고 볼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달라. 불리한 싸움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계속 다퉈지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핵사이다를 날렸습니다. 어쨌든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나라 국가수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곳입니까? 아니, 고등학생이 그것도 11년 전에 있었던 학술대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것까지 조사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국정 장관의 딸 조민양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이 조민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민양이 보름 동안 인턴 활동을 했었다는 인턴십 확인서.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2009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처장을 했었다는 증인 김모 씨 얘기는 인턴십 확인서에는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석 교수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그 직인을 바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고 책상 밑에 보조 서랍 안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인을 본인이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다른 교수가 됐든 누구가 됐든 다른 사람의 열쇠로 따야 열 수 있는, 심지어 시건장치까지 달린 서랍이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직인을 꺼내서 찍을 수는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오래전 일이라서 본인이 직접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억은 불분명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되어 있고 직인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발급한 게 맞다고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왜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우리나라 국가수는 왜 11년 전에 찍힌 동영상을 훑어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이러니까 개그맨들 요즘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자꾸 예능으로 진출하는 게 아닌가?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아주 자신만만하게 굴었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권력형 비리라는 게 과연 이런 겁니까? 이래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그리고 언론개혁까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